네,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아침 8시입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3부에서는요, 요즘 2030 젊은 층들, 청년층들, 이른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거. 지금 부동산뿐이 아니고 이제 주식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투자 열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괜찮은지 20, 30대 주식 붐의 주역으로 불리시는 동학개미운동 선봉장이라 불리는 존 봉중이라 불립니다.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와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소식부터 3부로 시작합니다. 네, 제가 방금 짤막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3부에서 3부 첫 코너로 돈을 일하게 하라고 했던 금융 전문가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와 함께 자, 이른바 동학개미운동 이후 이제 달라진 한국의 주식 투자 흐름 그리고 왜 이 돈이 뭔지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존 리 대표님 직접 나오셨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책 한 권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책 제목이 존 리의 금융 문맹 탈출입니다. 이 책 언제 나왔습니까? 아, 그저께 나왔어요. 따끈따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목이 금융 문맹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을 짚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제 미국도 이제 금융 문맹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예. 미국 같은 이제 금융이 발달된 나라조차도 약 50%가 금융 문맹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금융 문맹은 굉장히 심각한 게 그 대대로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주범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금융 문맹을 질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전염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돈이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투자하고 그런 전반적인 그 지식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고 사회에서도 배우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을 때 막상 은퇴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온 가족이 가난하게 만들게 되고 또 대대로 가난하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근데 금융 문맹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안타깝게도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예, 거의 90%가 넘는 금융 문맹이죠. 예를 들어서 주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라든가 그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거로 생각한다든가 그다음에 원금이 훼손되는 거를 두려워해서 은행에만 넣는다든가 이런 게 다 그 금융 문명의 하나 예죠. 금융을 잘 몰라서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 통해도 뭐 어떤 임시 학교를 운영할 정도로 문자 부분에서는 어떤 그 학업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열정이 높은데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도 그 문자 문맹률은 정말 낮은데 정작 이 말씀하신 대로 책 제목대로 금융 부분은 완전히 문맹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얘기하는 거를 꺼려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고쳐야 되고 이제는 전 세계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변화하는 데에 우리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그 돈을 중요시하게 해야 되죠. 네. 자, 금융 문명을 탈출해야 된다. 근데 존 리 대표께서도 처음부터 전문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어떻게 해서 이게 배우고 지금 전문가로서 이렇게 되셨습니까? 저도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돈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예요. 라이프 스타일의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고,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런 전반적인 거지. 내가 그 어떤 분의 그냥 무조건 전문가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의 몇 %가 주식에 들어가야 되고, 몇 %가 부동산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을 하려면 내 돈이 일을 하게 하면은.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이런 전반적인 거지 어떤 특별히 나는 이쪽에 전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존 리 대표께서 갑자기 한국에서 대학 다니시다가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공부하시고 또 거기에서 또 어떤 현장 경험을 쌓으신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됐죠. 또 하나 도움이 됐다고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셨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때 어떤 거를 겪는다는 것도 어렸을 때 경험을 했고. 예. 그다음에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구나. 돈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구나. 그런 거를 좀 일찍 터득했다 그럴까요? 네. 예, 그게 도움이 됐죠. 네. 그래서 막상 또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서는 이 노준비에 대해서 그 퇴직연금 제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발달돼 있죠. 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그 미국 시스템을 따라가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해서 일하게 되는 거구나.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구나. 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네. 오랫동안 투자해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미국에서 배우게 됐죠. 그래서 네. 미국에서는 지금 그 퇴직연금 때문에 네. 백만장자들이 하루에도 몇천 명씩 생기죠. 네네. 네. 이제 한국도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낙후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그거를 바꿔야 되겠죠. 자, 돈이 돈을 벌게 하라, 돈을 일하게 하라. 네. 이런 말씀하신 걸 알는데, 그럼 이게 그러면 언뜻 듣기에는 돈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게 그런 말씀은 아닌 거죠.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노동력과 자본이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 내가 청년들은 자본력은 별로 없었겠죠. 예. 이제 노동력이 많겠죠. 예. 근데 노동력으로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자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거고 네. 꾸준히 그 비중을 높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이면은 20만 원, 30만 원은 네. 내 자본으로 일하게 하는 거 자본가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미미하지만 그게 이제 커지게 되고 나중에 내가 나이를 들을수록 네. 점점 이 자본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가 막상 은퇴했을 때는 노동력은 쇠했지만은 그 네. 그동안 자본이 일한 거 가지고 네. 노후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노후를 위해서도 주식 투자가 맞다. 그럼요. 젊었을 때부터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요즘 아까 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끌이란 말 요즘 유행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영끌이 사실 주로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심지어 빚을 내서 투자까지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건 사실은 옳지 않다. 옳지 않죠. 예.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월급의 일정 부분을 예, 마치 저축하는 것처럼.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유일한 이유는 예. 노후 준비예요. 네. 그러니까 노후 준비 내가 앞으로 30년 남았으면 네. 꾸준하게 10만 원, 20만 원 돈 생길 때마다 투자하면 예. 나중에 큰 돈이 되죠. 저는 그럼 노후 준비 늦었는데요. 안 했는데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좀 해야죠. 가장 예. 투자하기 좋을 때는 지금부터라고 그런 말이 있죠. 네.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왜냐면 그리고 시작이다.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예. 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더 비참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작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지금이라도 저는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이제 지금 나오신 이유가 특히 청년층들한테 조언을 주시기 위한 건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기가 받는 월급의 일정한 부분을 소액이라도 주식에 넣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젊은 청년들은 자기가 재산이 없다고 미리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 퇴직연금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자기도 모르게 돈이 불어나가는 건데 그 네네. 퇴직연금이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는지 그거 파악해야 되죠. 근데 한국은 거의 90% 이상이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어요. 퇴직연금이요. 퇴직연금이 거의 90%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퇴직연금부터 손을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DB형이라는 게 있고 DC형이라고 있는데 DC형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DC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비율을 아니에요. 예. 퇴직연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defined benefit이라고 해서 DB라고 그래요. 네. 그거는 옛날에 퇴직연금 같은 비슷한 거죠. 네. 근데 DC형은 회사가 나한테 정산해 주는 거예요. 예. 퇴직연금을. 예. 그거 가지고 펀드에 투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더 액티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퇴직연금이 어떤 거에 투자가 돼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되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것부터 주식에 투자가 돼야 되고요. 네. 주식형 펀드죠. 주식형 펀드. 네. 그다음에 또 좋은 제도가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1년에 1,8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그중에서 400만 원 할 경우에는 네. 연말정산회를 통해서 60만 원 정도를 돌려줍니다.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55세까지 못 찾죠. 예.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죠. 결국 장기 투자네요. 장기 투자죠. 그러니까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 유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간에 사고 팔고 하지 말고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네. 이제 돈이 크게 될 거다.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은 주식 좀 한다는 친구들 보면 뭐 단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이런 건 이제 카지노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카지노에 가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주식은 오랫동안 이제 펀드죠. 예. 이제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네. 그리고 이제 2달 남았잖아요. 올해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400만 원만 채워도 60만 원 돌려받는 좋은 제도니까 예. 이거 하시고 그다음에 좀 더 여유가 생길 때 예를 들어서 내 생일날 뭐 졸업식 날 이럴 때 미국의 유태인처럼 예. 펀드를 선물하고 선물 받고 과소비하지 말고 그러면 저절로 노후 준비되죠. 네, 자 노후를 준비를 위한 단타 이런 거 절대 이런 건 그렇죠. 도박이니까 하지 마시고 네.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당연히 물론 이제 주식을 스스로 사는 것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방법이죠. 예. 근데 그거는 쉽지가 않은 게 이제 분산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기업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기업 조사하게 되면 결국 내가 기업에 투자할까 말 건가 판단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하긴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 쪽을 그렇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리고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55세까지 뭐 적게 한다는 거는 정부에서도 그만큼 혜택을 주는 대신에 노후 준비를 도와주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 하려면 결국은 이제 2030 청년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아침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들었다. 오늘 오후에 그러면 점심시간에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우선 회사의 인사부에 물어봐야죠.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DC형인지 DB형인지 알아보고 DC형이면 DC형이라 그러면 거기에 내 주식 투자 비중이 얼마큼 되는지. 예를 들어서 2030이라 그러면 거의 100%에 가깝게 주식형 펀드에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의 30년 기다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결국 시간이 해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당장 일단 회사의 인사부서에 자신의 지금 그렇죠. 어떤 식으로 지금 퇴직연금?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DC형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럴 경우는 왜 DC형이 없는지 DC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반드시 열어야 되죠. 이제 2달 남았으니까 그거 채우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내가 재산이 늘어나는 거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확행, 욜로 이런 거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죠. 아, 그 말씀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소확행 많이들 얘기하는데 왜 그게. 그거는 소확행이라는 게 많이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관찰을 해보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미리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부자가 안 될 거니까 이거 그냥 내 그때 소소한 행복을 찾겠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복리의 마법이고 자본주의를 자본주의의 그 좋은 점을 이용한다 그러면 다 부자가 될 수 있죠. 네, 결국은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단기는 하지 마시고 말고. 그다음에 당장 어떤 금융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펀드 같은 상품을 통해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인생관을 바꿔야 된다. 라이프 스타일이죠. 인생을 바꾸고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야 돼요. 바꾸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하는 게 맞다.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를 관찰해 보면 부자가 되는 사람은 내가 어떤 그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하면서 즐거움을 느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내가 그 어떤 과소비를 하면서 그때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비싼 디자이너 백을 산다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라이프 스타일이 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고 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죠. 라이프 스타일도 바꿔야겠네요.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스타일 바꾸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장기 투자해야 되고.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별로고 하진 않죠. 부동산은 거기에 들어간 돈은 죽은 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계속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예. 부동산하고 현금, 그러니까 예금.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돈이 불어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 기업에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예. 부동산과 현금을 떠나고 예. 기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예. 그거는 부동산이 있더라도 예. 자기 재산의 약 30% 정도가 부동산에 있는 거는 괜찮은데 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80% 정도가 부동산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전윤희 대표님, 사실 제가 질문도 많이 준비했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예.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한테 이제 이 방송에서 특히 젊은 층들한테 앞으로 실제로 어떤 라이프 스타일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은 개론적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앞으로 좀 고정 코너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자주 좀 저희한테 조언을 주시면 좀 자주 감사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내가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였습니다. 네, 좀 더 깊이 있는 시선, 좀 더 색다른 시선으로 뉴스를 바라보는 더 플러스 뉴스. 윤현숙 YTN 디지털 뉴스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표정이 좀 더 플러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네. 요즘 전화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무슨 전화요? 근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뭐지? 그 02로 시작하는 청취율 02번. 조사 전화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저한테는 왜 안 올까요? 02번 빨리 갔으면 좋겠네. 윤기한테. 네, 걸려오면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일 아침 출근길 7시부터 시작하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듣고 있다고 대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02번으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보고 그래요? 싶어요. 네. 그래요? 그 바람대로 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도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소식 여쭤볼게요. 자, 오늘 윤 기자 방탄소년단 소식 가져왔는데 직접 인터뷰한 적도 있다면서요? 네, 이거 한 번 단독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단독으로 그것도? 네, 이거 BTS 얘기할 때마다 다른 기자들하고 같이 저희가 단독으로 2시간 정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2시간이나? 네네네. 예. 이게 사골 곰탕처럼 우려먹고 있어가지고 너무 민망합니다. 아미들한테 민망한데. 예. 이제 이게 세계적인 밴드로 우뚝 섰으니까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네요. 저도 공연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굉장하잖아요. 굉장했어. 네. 바로 눈앞에서는 거짓말이고 한 30m, 40m 앞에서 저도 한 2시간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저도 자랑질 해도 되죠? 그럼요. 당연하죠. 지금 또 BTS가 정말 대단한 게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지금 7주째 빌보드 최정상권에 있고 또 게다가 거기다가 원래 있던 노래긴 한데 세비시 러브라는 노래 리믹스 버전에 참가를 했는데 한국어 가사로 랩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걸로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 1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1위와 2위를 동시에 차트에서 섞어나는 아주 드문 기록을 또 세워서 정말 대단하고 뿌듯합니다. 진짜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엊그제 들은 소식이 있잖아요. 이 BTS의 그 발언에 중국이 발칵했습니다. 네티즌들이. 어떤 수상 소감이 문제가 됐는데요. 논란이 됐는데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벤플리트 상이라고 이 BTS가 한미 친선협회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주는 이 상을 받았는데 벤플리트 하면 옛날에 그 한국전쟁 참전한 그 장군 이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한테 주는 상이거든요. 이 상을 받으면서 리더인 RM이 수상 소감을 말했는데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다. 우리는 한미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했어요. 전혀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근데 중국 누리꾼들이 발끈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건 좀 중국의 내부적인 입장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한국전쟁, 6.25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불러요. 항미 원조 전쟁. 항미는 당연히 미국에 대항한. 미국에 맞서서 북한을 원조한 거죠. 도운 전쟁이다. BTS는 당연히 정치적인 의미 없이 그 상에 맞게 그 자리에 맞는 그 TPO에 맞는 또 한국인의 상식에 맞는 수상 소감을 말한 것인데 중국 누리꾼들은 이게 한미 양국의 고난의 역사라고 부른 부분에 대해서 이 중국 사람들의 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중국 군인들의 희생을 무시한 발언이다. 중국의 존엄을 해친 발언이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거예요.
별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이게 왜냐면 한국 전쟁을 자기네들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해석해서 비판한 건데 잘 보면 최근에 그 미중 무역 전쟁 이런 미중 간의 패권 갈등 속에서 중국은 미국하고 맞섰던 이 한국 전쟁을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거를 뭐 문화적으로도 선전하고 대중 아주 큰 영화도 제작하고 이러면서 애국주의를 부추기는데 그래서 미국하고 맞서는데 한 재료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발언이 논란이 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거를 중국의 어떤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한 게 아니고 일반 그 네티즌들이 이렇게 반발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이를테면 그 발언 중에서 이를테면 직접적으로 어떤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중국을 언급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이 발언이 이게 좀 확대 해석되고 중국 내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하루 이틀 사이에.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과정에서 또 번역하는 게 그 중국인들의 반미 감정을 또 자극하는 식으로 또 오역되면서 그렇게 되기도 했고, 얼마나 이게 좀 중국 내부에서는 단기적이지만 좀 여론이 악화됐냐면 BTS 팬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미들의 단단한 팬심은 말할 것이 없는데, 이 BTS가 중국 존엄성을 무시했으니까 팬을 그만둬야 된다. 탈아미를 해야 된다. 이런 뭐 여론도 형성되고 일부 보도긴 하지만 뭐 중국 SNS 상에서 BTS 폰 케이스를 갖고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뭐 폭행당했다 이런 보도도 올라오고 했어요. 한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보이니까 뭐 삼성이나 휠라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불똥을 맞을까봐 뭐 부랴부랴 BTS하고 협업했던 어떤 상품이나 광고를 또 내리기도 하고. 광고 내리는 거.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뭐 엊그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 외신들이 이제 사실 BTS 편 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도 됩니까? 외신들도 이번 사건 아주 유심하게 지켜봤고요. 그 중국인들의 반응이 도를 넘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극단적인 애국주의, 과도한 민족주의의 이런 위험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보도들을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악의 없는 말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 누가 봐도 악의가 없는 평범한 수상소감인데, 또 세계적인 그 경제 대국이지만 거기 도처에 깔려있는 정치적인 지뢰를 잘 보여준 사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국에 편협한 어떤 민족주의에 BTS가 희생양이 됐다. 이런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그 외교부 발언 나왔지 않습니까? 중국 외교부 발언이죠? 네네. 맞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비난 여론이 또 뭐 내려갔다고요? 네, 아주 좀 특이한 상황인데, 예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중국 누리꾼들이 오랜 기간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소 빠르게 진정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외교부가 발빠르게 이거를 차단을 하고 나선 거거든요.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를 향하고 평화를 아끼며 우호를 도모하자, 뭐 이렇게 말을 그 논평을 내놓으면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선을 그으니까 여론도 이제 급속도로 이게 조금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케이스는 뭐 중국 외교부가 정부가 나서서 이걸 했다고 좀 보여지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원래 이렇게 논란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게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의 보도였는데, 황구시보가 좀 그런 좀 성향이 강하죠, 원래. 네네네. 아무래도 이게 한중 양국 관계에다가 국제사회 여론도 나빠지니까 좀 중국 외교부가 좀 발빠르게 이렇게 입장을 내놓으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BTS가 워낙 글로벌 스타이다 보니까 영향력이랄까 또 세계적인 팬심 이런 거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뭐 이득이 없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외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거든요. 우군이 별로 없어요. 외교적으로 좀 고립되고 있거든요. 미국하고는 그 패권을 다투면서 뭐 무역 전쟁을 펼치면서 좀 고립이 되고 있고, 일본도 미국하고 조금 더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고, 또 베트남이나 인도하고는 국경이나 해역 분쟁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도 그렇죠. 굉장히 원조를 열심히 하면서 공을 들였지만 또 반중 감정이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팬덤을 갖고 있는 이 BTS에 대한 어떤 이런 중국 내의 자극적이고 이런 과도한 반응이 또 이런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랄까 아니면 세계적인 반중 감정을 또 일으키는데 오히려? 혹시나 오해가 될까 봐 이런 것들을 조금 발빠르게 좀 정리하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속된 말로 뭐 너희가 감히 이를테면 막 영국이 같은 아미 팬이 있다 해보죠. 그럼 그 아미 팬 중에 한 명이 아니
니들이 뭔데 무슨 감히 BTS를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반응할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조차 유럽의 어떤 일부 평범한 시민들도 또 중국을 다르게 보고 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차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무슨 BTS까지 이런 식으로 말이야 억누르고 그래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정서적으로. 네네네. 근데 이런 게 지금 이른바 중국의 민족주의 이런 부분 때문에 곤혹을 치른 게 BTS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대중 스타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뭐 기업에 대해서도 특히 중국 내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했는데 이런 애국주의를 잘못 이렇게 건드리는 얘기를 했다가 역풍 맞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는 갭이라는 대중 패션 브랜드가 있는데 갭 유명하죠. 유명하죠. 여기서 대만이 빠져있는 중국 지도를 담긴 티셔츠를 팔았다가 아주 곤욕을 치렀고요. 뭐 패션 브랜드인데 돌체앤가바나라는 그 브랜드로 광고를 하다가 중국인을 좀 희화했다라는 또 오해를 받아서 거의 중국 시장에서 퇴출이 또 됐어요. 그리고 좀 미국 그 프로농구 NBA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거든요. 6억 명이 시청한다 이럴 정도로 아주 인기인데 지난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그 발언을 트위터에 그 휴스턴 단장이 올렸더니 그게 또 역풍을 맞아가지고 맞아요. 네, 결국은 미국 NBA 전체가 사무국까지 나서서 중국인들을 달래는 그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이게 6억 명의 시청자 5조 원의 그 중계권 시장 규모가 있다 보니까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요. 이효리 씨도 근데 또 뭐 발언 한번 했다가 곤혹 치르지 않았어요? 최근에 한 예능에서 예명을 정하다가 마오라는 이름을 댔는데 이게 마오는 중국 모택동 마오쩌둥 국가주석이 마오쩌둥을 조롱하는 발언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인스타그램 이런데 몰려와서 아주 댓글들 강하게 항의한 댓글들도 올리고 이러면서 또 방송국에도 항의하고 해서 해당 프로그램 편집되기도 하고 또 본인의 계정도 삭제하기도 하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쯔위 사태라고 대중문화계에서는 이렇게 부르는데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인 그 쯔위가 타이완 국적이에요. 맞아요, 한 예능에서 이제 우리 국기와 태극기와 그 대만 국기를 타이완 국기를 함께 흔들었다가 또 중국인들을 아주 자극을 해가지고 왜냐면 중국은 타이완을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아주 역풍을 세게 맞아가지고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JYP가 소속사가 또 대신 사과하기도 하고 본인도 사과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지만 K-팝 시장도 그렇지만 전 세계 대중문화계도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다들 다 곤욕스러운 분위기고 앞으로 걱정되는 게 이제 이런 게 계속되다 보면은 중국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연예인들이 있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또 있는데 역사나 정치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아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게 법조계 용어이긴 한데 그 칠링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소송이나 뒤따라올 일들이 두려워서 말을 안 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인데 대중문화계에도 이런 BTS 수상 소감 논란을 보면은 분명히 그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미리. 본인의 생각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할까봐 조금 걱정이 되고요. 원래 대중문화인들은 자유로워야 되고 하고 싶은 말들을 자유롭게 그게 어떤 영역인들 금기에 도전하고 또 선을 때로는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속에서 또 일반 대중들에게 또 신선한 자극을 주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대중문화인들인데 이런 칠링 이펙트 때문에 꽁꽁 얼어버릴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인들도 사실은 이제 노벨상 수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할 정도로 어떤 영향이 막강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사실은 그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막혀버리니 심각한 문제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윤현숙 디지털 뉴스 팀장이었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짭고라고 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네.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죠.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칭 스알못이라고 체육 하나도 모른다고 했던 신 PD님이 이 주제 어제 콕 찍어가지고 물어보셨어요. 이걸요? 오늘은 프로야구 키움 사태입니다. 저 신 PD가 스알못이 이거를 얘기했다고요? 네. 그 정도로 이게 지금 핫한 이슈? 그렇죠. 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난주 손혁 감독이 느닷없이 사퇴했습니다. 지난 8일 오후였는데 키움 구단이 손혁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사퇴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좀 기습적이었거든요. 손 감독 부임 첫 해인데다가 준 플레이오프 직행이 가능한 리그 3인데 성적 부진이라니 이게 웬 말이냐 여러모로 의아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경기 앞둔 고척 스카이돔에 몰려갔어요. 김치현 키움 단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성적 부진 웬 말이냐 했더니 객관적으로는 성적 부진이 좀 이해가 안 가겠지만 감독님은 좀 다르게 느낀 것 같다. 기대치가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녀 연봉을 지급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손 감독 작년 연말에 2년간 총 6억 원에 계약했어요. 계약금 2억이고 연봉이 2억씩 해가지고 총 6억이었습니다. 네. 자녀 연봉 지급한다? 네. 내년 연봉까지 아까 총 6억 원이니까 2억을 더 써야 되는 거죠. 큰 돈인데. 네. 사퇴한 감독한테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무늬만 사퇴, 사실상 경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프로 구단에서는 이제 경질한 다음에 감독 면도 세워주고 구단도 비판을 피하는 차원에서 자진 사퇴라고 발표하고 자녀 연봉을 챙겨주는 경우가 적지는 않습니다. 키움은 손 감독에 대한 감사 표시로 내년 연봉까지 준다. 자른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른 거 아닌데 사실상 자른 거다. 네. 받아겠죠? 네. 그럼 좀 무늬만 사퇴한 건데. 네. 뭐 사실 잘하던 감독 아닙니까? 네. 왜 이렇게 이런 지경으로? 네. 갔죠? 베테랑 야구 기자는 키움이 키움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던데. 키움이 키웠다. 네. 키움이 키움했다. 네. 손혁 감독과 프런트의 갈등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2008년 창단할 때부터 프런트의 현장 간섭이 많았던 곳이에요. 프로야구 이제 대부분이 쟁쟁한 대기업들이 젖줄인데 다른 구단과 달리 여기는 모기업이 없습니다. 그 키움 증권은 우리 히어로즈의 메인 스폰서를 맡고 있는 거지 모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단주 개인의 의사결정이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앞선 감독들 이광환, 김시진 감독은 뭐 유명한 감독들인데 3대 감독으로 선수 경력도 지명도도 떨어지는 염경엽 감독을 파격적으로 발탁을 했고요. 잘했는데 또 4대 사령탑에는 운영팀장 그러니까 프런트였던 장정석 감독을 앉혔습니다. 이 앉힌 것도 충격이고 파격이었는데 이분도 잘했어요. 3년간 장 감독이 이끌면서 지난해 한국 시리즈 준우승까지 시켰는데 재계약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려온 게 손혁 감독이었거든요. 근데 1년도 못 채우고 중도 하차했습니다. 손 감독 후임 누구냐? 후임으로는 퀄리티 컨트롤 코치, 뭐 전력 분석 정도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프로 선수 경험이 없는 35살 김창현 감독 대행을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좀 뻣뻣한 이게 유명하고 잘 나가는 거물 스타 감독보다는 프런트 입김을 좀 잘 통하고 말을 잘 듣는 만만한 감독. 다루기 쉬운. 네, 그렇게 지명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김창현 감독 대행은 기자들 만나서 라인업 큰 틀은 제가 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그런 얘기까지. 네, 굴욕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기에 따라서는. 자, 그러면 청취자들한테는 우리 뭐 기자들이야 많이 쓰는 용어긴 한데 프런트 이게 뭐예요? 뭐 구단 운영, 그러니까 뭐 스토브 리그로 좀 유명할 것 같아요. 드라마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프런트 중에서도 정확히는 그 허민 이사회 의장이라는 분이 지금 이 입김 프런트 최고위층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소셜 커머스 위메프 전 대표입니다. 한국 최초의 독립 구단인 고양 원더스 구단주로 야구계에 발을 디뎠어요. 야구를 좀 좋아하는 젊은 사업가 뭐 이런 참신한 이미지로 등장을 했습니다. 유명했죠. 네. 근데 히어로즈는 사실 전 대표인 이장석 씨가 횡령 혐의로 지금 실형을 받아서 KBO 리그에서 영구 실격됩니다. 지금 수감 중인데 구단 경영 이제 잘해야겠다. 투명성 좀 강조해라. 이런 시점에 허민 씨가 히어로즈 구단의 사회 이사이자 이사회 의장 직함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히어로즈 구단의 경영을 관리 감독,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구단주는 아니죠. 하지만 자신의 최측근 하송 씨를 작년에 히어로즈 대표이사에 앉히면서 허민 의장이 사실상 구단 전면에 나섰다. 실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옥중에 있는 이장석 전 대표의 하수인이다. 또 이장석 전 대표와 교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끊임없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뜻 들어서는 뭐 이게 수감자와 교감했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야구 경기 자체까지 뭐 그러면 뭐 영향을 네. 끼치는 그런 거예요? 네, 투수 기용부터 뭐 대타, 예. 번트 작전까지 죄다 개입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설마? 네, 정말요? 예. 허민 회장 KBO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기도 했던 진짜 예. 야구 광이에요. 그래서 예, 특히 지난 2월 스프링 캠프 연습 경기 때 투수로 선발 등판해서 2이닝을 직접 던지기도 했고요. 6월에는 2군 타자 세워놓고 라이브 피칭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 들통이 났고요. 그러니까 접대 야구다, 야구놀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손감독 경질 이후에는 알고 보니 1군 간판 선수들 상대로도 캐치볼하고 뭐 공이 어떤지 좀 봐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생 야구를 해온 경기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통 터지고 불쾌하죠. 모욕적인 일이죠. 아무리 프런트 야구가 뭐 대세라고는 하지만 뭐 야구 네 돈 많다고 야구가 너 장난감이냐, 당신 구단이냐 뭐 이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손혁 전 감독도 허민 의장도 일단은 말이 없어요. 그래요? 네. 자, 그럼 말 잘 듣는 감독을 바꿨다는 얘기인데 네. 중간 성적표 어때요? 손혁 감독 나갈 때 3위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어제 KT에 지면서 가을 야구 턱걸이하는 5위로 추락했습니다. 네, 성적표에 따라서 후폭풍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파이어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좋은 스포츠 뉴스 같지는 않는데? 네, 그러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댓글간에. 네, YTN 조은재 스포츠부 뭐야 이거 잘못했습니다. YTN 조은지 스포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는요. 자, 이슈 중심 코너 김원웅 광복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한 국민청원 진행 중인데요. 김 회장 부모의 독립운동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거 의혹 조사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자, 여기 대해서 이제 김원웅 회장 본인 입장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그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입장 좀 여쭙겠습니다. 뭐 회장님의 부모님 되신 두 분이 뭐 부친 김군수 옹, 그다음 모친 전월순 옹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 하는 것이 뭐 문제 제기 핵심인데 사실입니까? 예. 제가 지금 저는 참 한마디 말씀드려서 어제 제가 보훈처로부터 좀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훈처로부터 자료 받으셨어요? 네. 받았더니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그 자료가 기록 자료가 아주 차고 넘칩니다. 기록 자료 차고 넘친다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금방 탄원할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안 되고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 독립운동 공적 자료는 실체가 구체적이고 사실이 아주 명료합니다. 제가 이 표현은 국가본처의 공식적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필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기록이 전무하다는 주장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보훈처 자료 받아보시니까 그 충분히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차고 넘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 자료들 혹시 뭐 어떤 공개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렇죠. 저는 자료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를 그러니까 저희 보훈처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희 아버지에 관해서 공적조서나 또는 그 광복군 명단 이런 걸 통해서 한 22매를 제가 어저께 받았습니다. 22매, 22매. 22매. 그리고 제 어머니에 대해서도 또 국사편찬위가 작성한 독립운동사나 또 공적조서, 심지어 1939년 해방 6년 전이죠. 풍칭에 있던 조선행대 본부에서 조선의용군들이 이렇게 군복을 입고 남녀의 대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도 거기 있더라고요. 사진이 있고. 근데 그 사진에 보면은 여성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제 어머니 사진도 있고 약산 김은봉 단장, 단장의 부인 부인 사진도 거기에 최동선 여사의 사진도 함께 같이 찍었더라고요. 그런 명료한 자료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전혀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진도 좀 처음 보신 거겠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제가 사실 이번에 이 문제 제기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그런 심사하는 과정 자료를 저희 부모님에 대한 걸 너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릴 때 이제 뭐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 그때는 생존지사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집에 오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제가 이제 심부름도 다니고 뭐 모이면 저녁할 때도 보면 제가 이제 뭐 식사할 때 막걸리 사러 심부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분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서 들었던 분들의 이름 같은 것도 같이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조선우영군 활동의 어떤 입증 자료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또 지금 광복군 활동이 없다 이런 주장은 또 아니, 어떻게? 그건 아니고 그게 이제 또 광복군 활동도 네네. 그 조선우영군이 예. 광복군이랑 이렇게 합쳤잖아요. 42년에. 네, 42년에. 합쳐서 같이 합쳤기 때문에 그 합친 명단도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자료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자료에도 제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중국의 삼서성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자료인데 중국 자료에 보면은 그 우리 아버지 이름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1935년서부터 활동을 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조선우영대를 했다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 자료가 42년에 만들었다고요. 네. 42년에는 광복군이다. 이런 자료가 또 중국 자료도 있고요. 또 중국 자료뿐만 아니라 일본이 이제 정보 활동을 해서 광복군 동향 같은 거를 파악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거기에도 보면은 1944년 해방되기 전에 일본 외사과 경무국의 외사과의 자료를 보니까 거기도 이제 그 조선의용대에서 광복군으로 편입된 44명의 명단이 있어요. 네. 그 명단에 저희 부모님 명단이 또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단만이 아니라 중국 명단 또 일본의 첩보기관 경찰의 명단 거기도 다 있습니다. 네, 네. 그 명단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부모님들께서 가명으로 활동하셨는데 그 가명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거는 가명으로 나와 있고 일부는 가명이 있고 뭐 일부는 좀 비슷한 이름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 가명 대부분 가명이죠. 예. 그 당시의 상황상 가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독립운동하는 분들 저희 아버지 경우에는 특히 일본군이 점령지역에 첩보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 위장하고 중국 이름 비슷하게 만들어서 뭐 성도 중국식으로 해서 왕이라고 그러고 이름도 석자, 주석 석자 쓸 때도 있고 돌석자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가지가 많은 분들은 뭐 어떤 분은 그 한 20개의 그 가명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여러 대부분의 가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주장을 한 것 명단 안에 명단이 임시정부가 작성한 명단인데 임시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그 식량을 배급을 요청하는 자료에는 우리 거기에 이제 근무 있는 사람들 다 명단이 쭉 적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 이름도 들어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해방 전에 태어나서 1살이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도 김원웅 이렇게 안 돼 있고 우리 아버지가 왕씨가 왕원웅 이렇게 가지고 제 이름 표시가 돼 있고 지금 우리 광복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지금 김명육 선생님이 원래 이제 독립운동가이셨고 해방이제 반민특위 위원장을 지낸 김상덕 선생님이 장남이거든요. 그분 이름도 거기 명단에 있고 저보다 좀 나이가 한 2살 위. 자, 그럼 회장님 그러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그 자료나 증거 자료는 차고 넘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 또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좀 여쭤보려고요. 어머니께서는 그 회장께서 민정당 당시 여당 의원이실 때 서원 받은 거 아니냐. 이게 그럼 뭐 압력 작용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요. 우리 아버지께서 서원을 받은 거는 63년이거든요. 63년이고 68년에 또 다시 이렇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또 다시 확인해 또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요. 63년에는 19살이고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68년 때는 제가 이제 군대 가서 쫄병으로 한참 육군 상병 정도 있을 때일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무슨 힘을 발휘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여성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많이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발굴해서 하는데 예. 30년 전에는요 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성에 대해서 인색했는데도 몇 명 안 되는 여성이 한 10명 정도도 안 될 때 10명도 안 되는 그 인정을 받는데 아주 명료한 자료가 없으면 여성은 독립운동가로 표상 안 할 때입니다. 예. 그때 제 어머니가 받을 때는 아주 자료나 이런 게 확실하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선의용대나 광복군 이렇게 사진 같은 게 있는 걸 가지고 네. 사진에서 군복 입고 네. 독립군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을 그런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렇게 안 할 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용납합니다. 예. 네, 회장님 제가 이제 민정당이나 이런데 이게 제가 한 게 사무직원이거든요.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네네. 뭐 그 사무직원인데 네. 사무직원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네네. 그 당시 상황 봤을 때 회장님 말씀은 그런 의혹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저 시간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웅 광복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이슈를 만드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